오늘은 하루아침에 실직한 가장의 재취업 과정을 그린 영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. 시내21의 이다희 기자,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인 작품인데요. 감독 스스로가 필생의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작품에 애정을 쏟은 영화라고요?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작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X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네. 이 소설이 한국에 출간이 되면서 추천사를 박찬욱 감독님이 썼어요. 근데 네. 그러면서 이제 이 차기작으로 이 X라는 작품을 각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편들의 영화가 나오는 동안 이 작품은 좀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드디어 이 X 영화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바뀌어서 나오게 됐습니다. 뭐 헤어질 결심 이후로 3년 만에 나오는 신작이고요. 올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. 네. 네, 이 박찬욱 감독은 사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영화계에서 깐느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던 분이었고, 네. 그러니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 심사위원 대상 이제 수상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칸 영화제에서 이 전작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.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만약에 진출을 했었더라면 수상 가능성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해외 영화제에서도 화제가 됐었고, 그리고 이제는 기생충 이후로 한국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. 세계 3대 영화제 이후에 북미에서 열리는 여러 영화제에 진출을 한 다음에 내년도 다음에 그 이듬해인 아카데미 시상식에까지 영화가 이제 뭐 개봉을 비롯해서 홍보까지 하게 되는 어떤 그 전략들을 기생충 때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상은 타지는 못했으나 그 이후에 이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국제 관객상을 수상을 하면서 네. 내년도 아카데미에서도 뭔가 본상을 수상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,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화제작입니다. 네. 네,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동안 개봉한 영화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오스카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전 몇 달간의 대장정이 있거든요. 네. 이거는 일단은 중요한 게 홍보전이라고 그렇겠죠. 얘기를 하고 네. 그래서 이제 오스카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매체들에 실리는 영화 포스터가 진짜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노출을 하는 거죠. 이 영화가 뭐 이러이러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, 관객들이 뭐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, 이런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오스카 이전에 있는 뭐 비평가 시상식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수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오스카 결과까지 영향을 준다라고들 하는데, 지금 네.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생충 때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도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.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욱 감독이 워낙에 이 작품을 영화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했는데 20여 년 전부터 준비한 게 사실인가요? 네, 그때 그러니까 이 X라는 책이 그만큼 네. 오래전에 나온 책인 거예요. 그래서 당시에 이 책을 가지고 영화를 한다는 것도 약간 신선한 부분도 있었고, 뭐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, 정리해고를 당한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미국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건데 한국도 90년대에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파고가 한번 지나간 다음이라고는 해도 이제 이런 정리해고와 그로 인한 가족들이 겪는 문제, 이런 이야기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그 예전에 처음 X라는 소설이 한국에 소개가 되고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한다라는 소문이 처음 나오던 시기에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
지금보다 훨씬 더 덜 대중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. 네,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론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네.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작품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뭐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영화가 네. 대표적일 텐데 약간은 불친절하고 약간은 너무 잔인하게 그려지는 어떤 장면들 이런 게 박찬욱 감독 영화는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악한 관객들이 보러 가는 작품 같은 느낌이 또 있던 시기인 거예요. 그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X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물보다는 조금은 더 어둡고 이런 인상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, 굉장히 다른 느낌의 웃게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는 좀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렇군요. 초반에 이제 이게 소설이 96년작인데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작가 소설을 이제 박찬욱 감독이 처음 영화화를 하고 싶다고 각색을 하면서 뭐 판권을 구매하기도 전에 이미 각색 작업부터 시작했을 정도로 애정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네. 그때 당시에는 이 제목을 뭐 도끼, 모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대요. 네. 이 극 중에 예고편에 뭐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이 뭐 한국에서는 이 사람을 해고할 때 너 모가지 잘린다 뭐 이런 맞아요. 식의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해고를 표현한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표현으로서의 이제 제목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. 네. 그리고 초반에 각색 작업을 한 이후에는 이게 애초에 미국 영화로 제작을 하려고 개발을 했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극중 이 주인공이 제지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는 중견 관리자로 등장을 하는데 네. 원작 소설에도 마찬가지로 직업이 제지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이고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의 어떤 뭐 그 생활 환경이라던가 이런 풍습이 평범한 뭐 아파트에 사는 세대주처럼 묘사가 되지 않고 다 전원주택에서 산다든지 네. 이런 어떤 약간 이국적인 풍이 그러네요. 느껴지는 게요. 이 애초에 미국 영화로 이제 각색을 작업을 하면서 남았던 어떤 잔재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이 박찬욱 감독이 여러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던 걸 종합을 해보면 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질 때도 주인공을 약간 이제 코미디 배우들 베이스로 해서 뭐 아담 샌들러 같은 배우들이 이런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서 굉장히 네. 그로테스크한 어떤 살인 행각을 벌일 때 벌어지는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애초에 제작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. 박찬욱 감독이라면 뭐 지금도 그렇게 원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배우들하고 한 거네요. 그렇죠. 네,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게 원작 소설을 읽어보면 완전히 추리물이에요. 범죄물 구성이거든요. 네. 사실은 영화도 완전히 그 이야기 똑같이 남아있는데 이를테면 살인사건 내지는 실종사건, 더 정확하게 실종사건이라고 네.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수께끼의 연쇄 실종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 연쇄 실종사건의 범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. 네. 책을 읽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알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갔을 때 안전범죄가 성공하는가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고 해피엔딩을 맞는가 아니면은 발각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이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 범죄가 은닉된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트릭이 되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범죄물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굉장히 코믹한 요소들, 배우와 캐릭터에 기대는 이런 코믹한 요소들이 굉장히 잘 살아난 작품이 됐습니다. 네. 각본 작업을 이경미 감독과 함께 했다고요? 예, 이경미 감독이 이 영화 예전에 이제 그 각색 작업을 할 때 함께 작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. 사실은 정석영 작가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 박찬욱 감독 그랬죠? 영화의 대본을 쓰고 있다,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.
그래서 초반에 이 영화를 본 관객 반응이 이제 호불호 중에서 불호 의견이 꽤 이제 더 강하게 나오던 시기에는 이 정석영 작가가 빠진 게 무슨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경미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공통적으로 있는 이 이경미 감독 영화의 여자 캐릭터들의 군상 느낌이 있거든요. 네. 일단은 좀 특이하고 자기 욕망이 강하고 거기에 충실한 인물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. 이제 그것을 비롯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경미 감독의 색채가 좀 남아 있다. 약간 비틀린 유머 감각도 이제 거기에 한몫하는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예진 배우가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손예진이라고 하는 배우의 캐릭터가 그동안 TV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뭐 사랑 이야기 이런 배역들을 많이 하다가 네.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작품에서 손예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사나운 측면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준 바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에 나오는 손예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. 그동안의 TV 드라마 같은 데 나왔던 것들보다는 그 이경미 감독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 캐릭터를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경미 감독의 인장이 꽤 남아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이 그렇군요. 원작 소설과 영화의 가장 뭐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 아내의 역할을 손예진 배우가 한 미리라는 캐릭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원작 소설에서는 사실 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딱히 있지가 않지만 이 영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만수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살인까지 벌이면서 이렇게 집 밖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안에서 이 위태로운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아내는 또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비중도 영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활약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각색 포인트였던 것 같고 거기에 이경미 감독의 터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군요.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. 줄거리 만나볼게요. 25년 동안 제지회사에 다니면서 전문 펄프맨으로서 상도 받고 굉장히 유능한 관리자로 일을 했던 이 만수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굉장히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의 회사가 팔리면서 이 대거 인원들이 해고가 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실직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이 만수는 3개월 안에 내가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년 넘게 이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만수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. 네. 그러다가 대출 이자도 밀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돈 나갈 것도 많고 집도 곧 이제 막 넘어가게 생기자 만수는 이제 해서는 안 될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.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내가 처단을 하겠다.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앞으로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닐 때 나한테 자리는 하나 오지 않겠냐.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서 이 업계, 동종업계 사람들 중에서요. 자신과 비슷한 경력 혹은 자기보다 조금 높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이력서를 받아서 한 명씩 마치 자기와 처지가 굉장히 좀 닮아 있는 또 다른 가장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서 이 만수가 제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영화에서 펼쳐집니다. 네. 영화 첫 장면에 바베큐 파티하는 한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나오는데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. 평생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가장의 심정, 또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가장의 무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. 이 영화가 아까 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각색을 해서 전원주택 같은 데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근데
이 영화에서 사실 그게 약간 문제이기도 합니다. 음. 전원주택 이거 저가 사실 도입부에 등장하는 그 가족이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전원주택도 영화에 나오는 전원주택이 다 되게 공들여 지은 집들이에요. 예쁜 집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공감하기가 힘든 거예요. 맞아요. 왜 그냥 저 집 말고 다른 집에 살면 안 돼? 다 그렇게 살고 있어. 네. 예, 형편에 맞게 사는 거야. 그렇죠. 예, 뭔가 이렇게 꼭 뭔가 거대한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재도 굉장히 기기묘묘한 이런 것들을 막 갖고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어디까지 내 생활도 너무 힘든데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 영화의 미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. 그러니까 힘이기도 하죠. 물론 영화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또한 약점이기도 하다.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가 범죄물이라고 했잖아요. 기본적인 토대가. 근데 범죄물이라고 했을 때 범죄물에서 제일 중요한 알리바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는 그렇게 공들이지 않습니다. 맞아요. 예, 뭐 그렇게 완전 범죄를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. 그냥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다는 정도인 거예요. 네. 근데 그러면은 이 알리바이는 어떻게 성립하는가? 외딴 곳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좀 아름다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설정은 그런 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바베큐 파티에서 시작해서 이 각각의 이 중년의 뭐 고위 관리 정도까지는 어쨌든 올라갔던 관리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제 중간 관리자까지는 어쨌든 일을 했던 이 능력 있는 중년 남성들의 어떤 삶의 일부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만수는 정말 스스로 단점을 식물 인간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원해와 분재에 빠져 사는 캐릭터인데 그런 인물이니까 오히려 그 뒤에 행동이 더 엽기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 영화 처음에 이제 각색할 때도 약간의 이런 어떤 캐릭터가 취미생활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디자인을 좀 했었나 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만수는 이 한국의 어떤 그 주거 환경에서는 좀 낯선 이 집의 옆에 별실처럼 온실을 꾸며놓고 네. 거기에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평범한 가장들의 굉장한 그 워너비 로망이죠. 같은 일상 네. 로망을 살고 은퇴 후에 있는 하는 거예요. 거 아닌가요? 네.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체 터치하지 않는 이 아버지만의 단독 공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공간이 되게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옛날 창고로 쓰던 거를 본인이 다 손수 맞아요.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온실을 가꿔서 거기서 이제 분재를 취미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하필 아이러니하게도요. 이 만수가 점점 범죄 행각을 벌이면 벌일수록 자신이 어쨌든 3명의 인물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수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권총을 가지고 이제 범죄를 모의한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범죄 모의가 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도 모르게 능숙해지는 거예요. 네.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취미 생활로 갖고 있는 이 분재의 기술이 이 범죄를 은닉하는데 아주 맞아요. 이상한 방식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객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죠. 네. 영화를 보기 전에 SNS에 올린 글들 보니까 고추잠자리 얘기가 많던데 그 장면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런 상황에서 충고하는 것도 웃기고요. 이 고추잠자리 장면은 무엇을 상상하고 가도 그 이상입니다. 네. 정말로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영화를 보다가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. 이거는 직접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일단 저는 이 고추잠자리 장면은 이래서 영화관 와서 그 영화를 보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 장면이 첫 번째로는 깁니다. 노래 한 곡 그냥 듣는 거예요. 완곡을 네. 다 네.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보통은 영화에서 노래가 나와도 뭐 유명한 대목들 잠깐 나오면서 그 분위기만 가져가잖아요. 이 고추잠자리는 그냥 완전히 다 그 긴 곡을 들으면서
그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짧지 않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래가 나올 때 영화 속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있는 설정이에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크게 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귀청이 나갈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그 노래 소리가 크게 울리는 가운데에서 이제 뭐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또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이게 박찬욱 감독 영화지 같은 정말 인장이 되는 장면이기도 해서 이 장면 때문이라고 해도 저는 극장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굉장한 장점이 있는 굉장히 좀 이색적인 장면임과 동시에 이 대중들은 약간 진입장벽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정서적으로 그 장면에 공감을 하고 웃지 않으면 약간 견디기 어려울 괴롭죠. 괴로울 순간이거든요. 왜냐하면 사운드도 이 고추잠자리라는 너무 크고, 예. 곡을 엄청 이제 관객들에게 네. 마치 고막을 괴롭히듯이 네.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했더라고요. 네. 시끄럽게 막 해놓고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이제 관객도 사실 마치 체험하듯이 그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좀 이 유머 코드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좀 맞지 않으면 되게 낯설다. 이런 네. 장면을 어떤 굳이 영화에서도 본 적이 이렇게까지 없다. 해야 되나? 뭐 이런 느낌이죠.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배우들 연기 얘기 호평이 참 많던데 뭐 이병헌 배우는 워낙 박찬욱 감독과 친분이 오래됐으니까 20여 년 전에 뭐 도끼라는 영화를 제작할 건데 해고된 가장 얘기다 했더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넌 어려서 안 된다. 네. 근데 나이가 됐네요. 벌써 세 번째 호흡이잖아요. 이런 게 참 재밌죠. 배우하고의 인연이라고 하는 게 공동경비구역 JSA하고 쓰리몬스터 이 영화들이 2000년, 2004년도 영화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벌써 된 그러네요. 작품들인데 이 시기에 같이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이병헌 배우하고는 작업을 하지 않아 왔던 거죠. 네. 해고 위기에 있는 가장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병헌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묘한 번뜩이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정상성이 강해서 번쩍번쩍하는 네. 약간 그 미묘한 광기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에서가 딱 그런 부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 전형적인 건강함이 너무 강해서 약간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맞아요.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거를 이병헌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제 어떤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연기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에 대해서 뭐 호불호 의견이 뭐 내용이나 뭐 전개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이병헌 배우들과 함께 출연하는 이 영화의 여러 배우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호평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성민 배우, 그다음에 뭐 차승원 배우, 염혜란 배우가 이제 이 이성민 배우하고 같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 전체가 3명의 잠재적 경쟁자를 해치운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치면 구성이 그럼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로 가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. 네. 앞에가 제일 큽니다, 비중이. 그러니까 처음 범죄를 저지르면서 처음으로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이 과정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성민, 염혜란 두 사람이 부부로 나오면서 정말 엉뚱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슬퍼지기도 하는 그 대목을 너무 그럴듯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이 부분 때문에 배우들 연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화기도 합니다. 네. 염혜란 배우의 그 씬이 가장 격렬한 액션 씬이었다고. 맞아요. 그리고 워낙에 힘든 역할일 것 같아서 거절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성민 배우나 염혜란 배우는 이 박찬욱 감독과의 작업이 이제 처음이죠.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좀 부담감을 좀 느꼈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건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연기할 때도 이 현장에서 이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배우들이 긴장을 했다고 해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욱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성민 배우는 거의 뭐 NG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열연을 펼쳐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. 실제로 영화를 봐도 염혜란, 이성민 이 두 배우의 어떤 호흡이라는 것이 정말 기이할 정도로 막 그 후광이 비치거든요. 아, 이런 게 배우의 연기지라는 것을 굉장히 좀 느낄 수가 있고, 차승원 배우도 진짜 잠깐 나오거든요. 네. 진짜 거의 카메오 정도 수준이에요. 2씬에서 3씬 정도 나오는데 그 잠깐의 순간을 정말 잡아먹다시피 그 초라한 가장의 모습을 너무 짠하게 보여주고 박희순 배우의 술 취한 연기는 정말 레전드, 네, 올해의 레전드 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성민, 염혜란 이 두 배우가 부부로 나오는데요. 둘이 안 어울려요. 네. 둘이 별로 부부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. 네. 영화를 봐도. 그런데 저런 부부는 저렇게 살겠다. 딱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좋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젠틀하고 조용하게 그 촬영 지시를 하시는데 그렇게 여러 번 연기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한테조차도. 이 감독이 배우한테 연기를 이제 어떻게 시키느냐 네. 이것도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영화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배우가 연기하고 촬영 감독이 촬영하고 뭐 미술 감독이 미술하고 음악 감독이 음악하는데 그러면 감독은 뭐해? 네.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다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죠. 자기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러면 감독은 뭐 하나?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 감독은 그러면은 이 배우가 준비해온 연기가 있고 감독이 생각하는 연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. 더 중요하게는 몇 번의 그러니까 몇 번의 촬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5번 정도 했다고 치죠. 그래서 한 번은 감독 의견대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. 네. 한 번은 배우 의견대로, 한 번은 그 두 가지랑 좀 다른 느낌으로, 한 번은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5번을 찍었어요. 네. 찍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편집실에서 그 5컷 중에 뭘 넣어서 그렇죠. 장면을 연결할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게 감독이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지만 아마 편집실에서 실제로 어떤 컷을 고르는지에 이 박찬욱 감독의 개성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. 네. 저희는 뭐 실제 그 촬영 현장을 엿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배우들이나 감독의 말에 그렇죠. 인터뷰를 이제 봐야죠. 의존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배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기를 한번 선보이고 이제 다음 컷을 갈 때 감독이 수정 사항을 막 5-6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요. 주문을 한다.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애드립 같은 연기지만 배우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감독이 주문한 그 5가지의 주문 사항을 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산된 연기를 그렇죠. 하고 있다. 그래서 너무 뭐 복잡하고 좀 힘들다 이런 토로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가 서로 다 굉장히 그 좀 치열하게 어떤 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이 만수가 관자놀이를 두드리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되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영화의 시그니처 같은 장면이기도 하죠. 뭐 제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대목들은 이렇게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네. 저는 영화를 보다가 참 신기했던 게 어쩌면 저 사람은 다 자기 같은 사람만 죽일까? 그렇죠. 왜냐하면 사실 비슷한, 경쟁자니까. 그렇죠. 경쟁자라는 거는 스펙이 나랑 비슷하겠죠. 예, 맞아요. 스펙이 비슷해요. 스펙이 비슷하다는 건 나이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경력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할 수 있고. 성향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해고된 뒤 다시 재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들을 죽여나가는 것에 대한 은유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영화는 이 실제로 범죄가 저질러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변화해 나가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같은 것들도
영화를 보면서 상상하는 것과 크게 달라진 무언가를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나면은 좀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영화 제목이잖아요. 네. 근데 독특하게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박찬욱 감독의 의도였다고 해요. 마치 감탄사처럼 그냥 한 덩어리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. 어쩔 수가 없다라는 약간 한숨 쉬듯이 한숨 나오는. 쉬듯이 예. 마치 자기 암시일 수도 있고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네. 영화에서는 이 말을 처음에 이 만수가 근무하고 있던 태양제지를 인수한 그 외국인 CEO가 처음에 뱉어요. 네. 우리도 어쩔 수 없어. 근데 그 말을 들은 만수가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. 그런 되게 좀 슬픈 말이기도 한 거죠. 네. 박찬욱 감독 영화답게 감독의 의도가 담긴 은유나 상징들이 참 많죠. 일단 고추잠자리라는 곡부터가 네. 제목부터 고추가 심지어 나오거든요. 영화에 그 조그만 화분에 심겨져 있는 고추 장면 나올 때부터 이제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아마 이거는 외국인 관객들은 네. 뭐 그냥 뭐 저런 뭐 식물을 가지고 뭘 하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 고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런가 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뭐 다양한 그런 미술적인 요소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고 왜 분재에 취미가 있는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신 분재를 가지고 그 연마한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가로 연결되기 그렇죠. 때문에 예. 뭐 그런 부분에서의 상징들을 발견하시는 재미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런 것도 있어요. 이 만수가 25년 동안 다닌 회사 이름이 태양제지인데 네. 영화 내내 이 햇살이 따스한 맞아요. 정말 찌를 것 같은 따스하고 강렬한 햇살이 만수를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. 네. 그 만수는 그 태양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해요.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너무 부러워하는 이 경쟁자 선출, 박기순 배우가 연기한 그 마지막 인물 선출이 다니는 회사 이름은 또 문제지거든요. 네. 태양과 달 이런 어떤 맥락도 좀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 영화에서 계속 이제 첫 장면에서 가족 파티를 홈 파티를 하면서 먹는 장어가 이 아들이 투덜거리거든요. 네. 뱀 같다고. 근데 중간에 또 만수가 뱀에 물려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가족을 만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뱀의 형상이 영화에 등장하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이런 고추잠자리의 어떤 맥락도 있고 네.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N차 관람을 하시면 더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. 네.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. 네, AI 자동화 시대에 벌어지는 뒤틀린 가장의 초상 이렇게 정리해봤어요.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해고를 생각할 땐 어쩔 수가 없다. 간단하게. 예,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 정도로 절박하다. 어쩔 수 없다. 네. 네. 자, 박찬욱 감독의 새 영화 어쩔 수가 없다. 이다혜 기자, 김현수 기자 함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